2008년 경기도 광주시 고속도로의 갓길, 이곳에 주차된 승용차 한 대에서 두 남자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운전석에서 숨져있던 것은 당시 48세의 박모 씨, 그리고 조수석에 숨져있던 남성은 50세의 김모 씨. 아직 숨이 붙어있던 박 씨의 신고 전화를 받고 오전 7시 40분경에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박 씨의 신고 전화가 걸려온 것은 현장 도착 1시간 전 오전 6시 40분경까지만 해도 살아있었지만 불과 1시간여 만에 이렇게 숨진 것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시신에서는 외상 흔적이 없었고 차량 내부의 바닥에서 토사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차량의 트렁크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 중에서 다수의 의약품이 발견된 것인데요. 이는 아마도 조수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 씨가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에서는 이들의 사인을 음독으로 추정했지만 남은 캔커피 안에선 어떤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는데요. 결국 경찰은 CCTV를 조사해 이들의 행적을 역추적합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한 휴게소에 들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 씨의 수상한 행적을 파악하는데요. 주유를 하고 있던 도중 김 씨가 웬 비닐봉투를 들고 화장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휴게소의 화장실을 살폈는데요. 이 화장실의 휴지통 안에서 미심쩍은 물건들이 발견됩니다. 바로 홍삼 음료 2개가 담겨있던 비닐봉투, 그리고 플라스틱 통 1개와 주사기였습니다. 이 플라스틱 통과 주사기 안에서 아주 소량의 하얀 가루가 검출되었는데요. 그런데 국과수에서 보통 이런 성분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적외선 분광 광도법을 통해서 분석을 해봐도 도무지 이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숨진 두 사람의 혈액, 소변 등을 통해서 체성분을 검사해봤지만 역시 독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국과수에서도 처음 보는 물질이었기 때문에 사건의 조사는 미궁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는데요. 이 가루가 혹시 천연독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천연독 성분은 검사해내기가 까다로웠는데 어쩌면 그래서 성분 검사가 어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조사팀이 소량의 가루를 실험용 쥐에게 투여해보니 놀랍게도 쥐가 3분도 채 안 되어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채취한 박 씨의 구토물 중 일부를 물에 희석하여 쥐에게 투여했더니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결국 국과수에서 이 가루의 정체를 밝혀내었는데 이 가루의 정체는 테트로도톡신, 이른바 보거의 독으로 유명한 그 테트로도톡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루의 정체가 바로 보거독이란 뜻이었는데 문제는 이런 순도 높은 테트로도톡신을 그것도 가루 형태로 구한다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면 가루 형태로 만드는 과정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용도 역시 실험용으로만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통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이걸 일반적으로 구한다고 한다면 그냥 사업을 하던 자영업자 박 씨보다는 의사였던 김 씨가 구했을 가능성이 더 높았는데요. 실제로 경찰이 김 씨의 행적을 조사하자 그가 사건 사흘 전에 이 약을 구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씨는 브로커를 통해 현금 500만 원을 주고 해외를 통해 이 약을 들여왔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아마도 천연독이 검출이 어렵다는 점을 통해 김 씨가 박 씨의 목숨을 해치려던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제시했는데요. 그렇다면 박 씨의 목숨만 노리면 되는데 어째서 김 씨까지 이 독에 당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어진 의문점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것이 박 씨란 점이었습니다. 즉 김 씨가 모종의 원한이 있어 박 씨를 해치려 했다면 적어도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나 시도했을 것이고 아직 운전을 해야 하는 박 씨에게 독을 먹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중독된 박 씨가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의식을 잃거나 하면 당연히 함께 차에 타고 있던 김 씨 본인까지 위험해질 텐데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원한 관계에 의한 사건은 아니고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관계자들은 이들이 골프를 치러 가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들이 계획하던 골프는 총 10시간이 넘는 코스로 상당히 체력 소모가 심한 코스였다고 하는데요. 이 테트로도톡신에는 진통, 마취 등의 효과가 있어서 이들이 이른바 피로회복 용도로 먹은 것이 아닌가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독성이 무척 강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김 씨와 박 씨가 둘 다 중독된 것도 설명이 가능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숨진 김 씨의 직업은 의사였는데 그가 이 보거독의 맹독성을 몰랐을 리도 없고 더구나 가루 형태로 정제된 순수한 독이었던 만큼 소량도 치명적이란 사실 역시 몰랐을 리가 없단 것입니다. 그런 그가 아무리 피로를 덜기 위한 용도라고 해도 함부로 섭취하는 일을 저지를 수가 있었을까요? 과연 두 사람 사이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11년 5월 6일 오전 11시 50분경 경찰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하나 접수됩니다. 신고가 걸려온 것은 경북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이곳의 주차 관리원이던 A씨가 주차된 승용차 안에 있던 시신을 목격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시신의 신원은 이틀 전인 5월 4일 이후 목격된 적이 없는 어떤 남성이었는데요. 그는 바로 축구선수로 활동하던 윤기원 선수였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FC의 주전 골키퍼였으며 사건 당시 겨우 23살밖에 안 된 젊은 선수였습니다. 그의 승용차 안에선 인화물질 등이 발견되었는데요. 국과수의 부검 결과 역시도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타인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경찰에서는 윤 씨의 사건을 스스로의 선택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무척이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선택을 벌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고 윤기원 선수는 살아생전 이런 징후가 전혀 없었고 가족 간의 불화나 갈등조차 없었으며 금전 거래 등으로 인한 타인과의 갈등도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가 남긴 유서 등도 전무한 상태였는데요. 특히나 전도 유망한 골키퍼를 맡고 있었던 그가 그런 선택을 벌일 리는 더더욱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된 장소 역시도 문제가 되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고 윤기원 씨가 발견된 장소는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주차장이었습니다. 평소 이 주차장에는 주차 관리원이 3명이나 되고 주차된 차량을 전부 돌아가며 점검한 뒤 1시간 이상 주차된 차에는 스티커를 붙여뒀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숨진 윤 씨가 주차해둔 것을 관리원들이 못 봤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원은 사건 이후에나 차량을 발견했고 차량에는 스티커가 단 한 장도 붙어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량은 거의 신고 직전에 주차된 셈이며 고 윤기원 선수가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미 목숨을 잃은 채 옮겨졌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장소에서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벌인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제시한 여러 근거들 중 하나가 여자친구와의 결별이었습니다. 고 윤기원 선수가 사건 발생 얼마 전에 여자친구에게서 이별을 통보받았으며 이로 인해 심적으로 무척 괴로워했을 것이란 말이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이별 이야기를 꺼낸 것은 여자친구 쪽이 아니고 고 윤기원 선수 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윤기원 선수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4월 말경에 지인에게 이런 연락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기가 곧 축구를 관두고 그쪽으로 내려갈 테니 같이 일할 수 있게 자리 하나만 만들어 달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뒤 사건이 벌어진 것인데요. 스스로 이런 선택을 벌일 사람이 보낼 만한 내용은 아니었고 더군다나 주전 골키퍼로서 전도 유망했던 선수가 축구를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도 의미심장했습니다. 나중에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바로 고 윤기원 선수가 살아생전에 조직폭력배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 얘기인데요. 조폭들이 윤기원 선수에게 접근했던 이유는 바로 K리그 승부조작 가담을 강요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모 선수가 브로커 역할을 하며 조폭들과 다리를 놓았고 윤기원 선수에게도 이 마수가 뻗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 윤기원 선수는 용감하게 이 제안을 거절했고 단호한 윤기원 선수의 태도에 열이 뻗친 조폭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지속적인 협박에 괴로웠던 고 윤기원 선수는 선수 생활을 그만둘 생각까지 했던 모양입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 K리그에서 전방위로 벌어졌던 승부조작 스캔들을 보면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흐른 2016년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지만 흐지부지하게 내사 종결되었다고 하는데요. 내사 종결된 이유는 증거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승부조작과 연관이 있다고 제기된 의혹도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윤기원 선수의 사건이 벌어진 5월 6일 이후인 5월 21일부터 K리그 승부조작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과연 이것이 단순히 의혹일 뿐인가 하는 의문도 상당히 강하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정말 의혹에서만 그칠 일이었을까요? 고 윤기원 선수의 사건은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예전 제 채널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고 또 다른 채널에서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듯 합니다. 2010년 청원군 오창읍에서 한 등산객이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은박으로 된 돗자리가 돌에 눌려있는 것이었는데 위치상으로 너무 뜬금없는 곳이고 눈에도 확 띄었습니다. 등산객은 돗자리 밑에 뭐가 있나 싶어 돗자리를 걷었는데 그 밑에는 맨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맨홀 뚜껑 가운데에 줄이 거칠게 묶여있어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시신이 안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청주에 살던 41세 최모 씨. 그는 건축 사업에 종사하던 사람이었는데 며칠 전 집을 나섰다가 행방불명되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것은 2월 7일이었는데요. 최 씨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선 것은 2월 3일이었으니 4일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8일에는 오창의 읍내에서 최 씨의 차량이 길가에 주차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최 씨의 시신은 기묘한 상태였습니다. 맨홀에 줄을 묶어 거기에 매달린 형태였는데 문제는 그의 양손이 케이블 타이로 결박된 채 그것도 등 뒤로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그렇게 하기도 힘든 모습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타살이 의심되었지만 경찰에서는 이것을 최 씨가 혼자서 벌인 일로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이 최 씨가 단독적으로 벌인 일로 결론지은 이유는 도로의 CCTV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의 차가 원래 가야 할 방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차를 돌린 것이 확인되었고 마지막으로 최 씨의 모습이 잡힌 오창의 편의점 CCTV에도 최 씨 혼자만이 목격되었을 뿐 다른 사람은 없었는데요. 나중에 발견된 차량 안에서도 최 씨의 지문만 확인되어 다른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는 것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연히 유족들은 경찰의 이런 결론에 반발했습니다. 첫 번째로 편의점 CCTV에 잡혔던 영상 속 최 씨가 구두를 신었던 모습이 있던 것을 들어 반박했는데요. 이 구두는 최 씨가 중요한 일이 있거나 혹은 사업상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만 신던 것으로 아침에 나갈 때와는 다른 신발이었단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최 씨가 혼자였다면 구두로 갈아 신을 리가 없는 만큼 화면에만 잡히지 않았을 뿐 틀림없이 누군가를 만났을 거란 뜻이었다네요. 두 번째로 최 씨의 차량 안에서 누군가의 안경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최 씨의 안경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안경은 부서진 채 발견되었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차에 탑승했었고 뭔가 몸싸움을 벌이다 안경이 부서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대로 안경을 두고 차에서 내렸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최 씨의 차가 변경했던 경로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도로의 CCTV를 재차 조회한 결과 아예 먼 곳으로 크게 한 바퀴를 돌았던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크게 한 바퀴를 돌면서 대로변에서 누군가를 만나 태워준 것이 아닌가 했는데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크게 차를 우회하는 동안 최 씨의 휴대폰 신호가 끊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은 나중에 부서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의문점에서 언급되었던 차량 속에 부서진 안경과도 연관이 있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석연찮은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가장 의문이 되는 것은 최 씨가 사건을 결행한 방법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너무나 기묘한 현장이었는데 그가 두 손을, 그것도 등 뒤로 해서 케이블 타이로 묶은 채 맨홀에 줄까지 달고 매달렸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그리고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이란 것입니다. 만약 정말 최 씨 스스로의 선택이었다고 쳐도 이렇게 기묘하고 복잡한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요. 굳이 자신의 손까지, 그것도 등 뒤로 해서 묶어놓는 번거로운 방법을 동원해 이런 기묘한 현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쉽게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맨홀 위에 올려둔 돗자리와 그것을 눌러둔 돌, 이것조차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건 중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누군가의 눈에 띄기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최대한 가리기 위한 것이었는지 해석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타살과 혼합된 강요된 선택을 주장했는데요. 누군가가 이 사건이 타살인지 아닌지 혼란을 주기 위해 이런 기묘한 방법을 써서 사건을 벌였던 것입니다. 즉 최 씨에게 이런 행위를 벌이도록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압박을 넣었으며 이에 못 이긴 최 씨가 사건에 말려들게 되면서 결국 이런 기묘한 형태의 현장이 나타났던 것인데요. 만약 최 씨가 혼자서 이런 선택을 벌였던 것이라면 이렇게 복잡하고 기묘한 방법을 쓸 리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에 혼선을 주기 위한 시도이자 수단이었다면 정말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이 기묘한 사건은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사건들은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데요. 이유를 알 수 없기도 하고 또 꼭 알고 싶기도 하는 그런 수상한 사건들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고 윤기원 선수의 사건 같은 경우엔 꼭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한국의 기괴 사건, 수상한 최후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